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성환 교수입니다. 2017년 11월 15일입니다. 11월도 이제 보름이 지났고 내일이 수능 날입니다. 수십 년 전 저 때는 수능은 아니고 학력고사 시대였죠. 그때 추운 날 저는 성남에 가서 학력고사를 봤는데 저희는 뭐 비슷하게 선시험이었으니까 그 추운 날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어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고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촬영이 왔어요. 사실 뭐 MBC는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인터뷰 같은 걸 안 해주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MBC 방문진에서 김장겸 사장이 해임되고 바로 또 뭐 부사장도 자진 사퇴를 하면서 사임을 하면서 MBC가 정상화될 이제 정상화를 시작을 했죠. 부디 MBC가 옛날에 그 명성을 공정방송 명성을 되찾으시길 바라면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흔쾌히 이제 인터뷰를 해드렸어요. 내용은 혹시 이런 사건 기억나시나요? 뭐 되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은 사건이에요. 3살짜리 아이가 개 목줄에 매여서 죽은 사건인데요. 3살짜리 아이예요. 이름은 현준이에요. 현준이.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피해자들을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3살, 뭐 정확히 말하면 아마 30개월도 못 살았을 거예요. 그 짧은 인생에 그나마 누구라도 이름이라도 불러주면은 그 짧은 인생의 원혼이라도 뭐 명복을 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제가 신원은 절대 공개하지 않지만 이름이 현준인데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 2살 때,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죽기 1년 전에 어떤 이유 때문에 부모가 이제 이게 이혼을 했는지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졌는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친부와 친모가 어떤 갈등 상황에서 헤어지게 되고 2살짜리를 그 친부가 뭐 맞게 되면서 친부는 이제 계모 새로운 계모죠. 근데 이 사람들 나이가 워낙 상상도 초하게 젊어요. 계모가 22살. 그 얼굴을 봤는데 이건 뭐 뽀샵을 처리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고등학생 얼굴이죠. 실제로도 다른 어떤 그런 경제적 능력이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계모조차도 아마도 이제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왜 그 친부도 20대 중반 정도? 이거 참 갑갑한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둘이 같이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부와 계모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도 지금 죽은 아이도 너무 이쁘고 귀엽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정확히 말하면 동생이죠. 이복 동생이죠. 또 너무 이쁘고 귀여운데 애는 2살이고
상황은 대부분 이해하시겠죠. 이 젊은 부부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가정이라고 꾸렸는데, 아이가 이제 뭐 그 2살, 3살짜리 아이가 뭐 알겠습니까? 철부지. 이 기저귀 차고 뭐 밤에 또 칭얼 걸릴 테고 여러 가지. 그래 갖고 이제 그 계모와 친부는 침대에다가 뭐 이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이를 개 목줄로 묶어놨어요. 왜 묶어놨는지는 아시겠죠? 사실은 돌보기 싫었던 거죠. 왜냐면 자기 친딸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 돌보기도 힘들었고, 그 애기용 침대에 개 목줄을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 이 기저귀도 잘 안 갈아줘 갖고 항문이 괴사가 됐어요. 말 그대로 썩었다는 얘기죠. 썩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진물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기저귀를 잘 갈아줘야 되는데 기저귀 갈 돈도 없고, 밥도 하루에 한 끼 정도 또 거의 뭐 주다 말다 해갖고 애가 그 10kg도 안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뼈만 남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개 목줄에 묶였으니까 이제 그 배고프고 그러다가 그 이 침대, 애기용 침대를 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목이 걸려서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질식사한 거죠. 목이 매달려 갖고 처참하죠.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 부모는 이제 아동학대죄로 원래 25년이 구형이 됐는데, 그 애 엄마는 계모죠. 엄마는 그 딸에게 또 있잖아요. 때문에 1심에서 판사도 다른 건 다 그런데 15년을 선고를 했고요. 갑갑합니다. 그 저한테 인터뷰하러 온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동학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동학대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희 같이 그 잔혹한 범죄자, 나쁜 놈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토막난 시체, 뭐 피부가 벗겨진 시체, 뭐 갖은 그 잔혹한 시체를 다 본 사람도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게 아기들이 피해자가 아기들일 때, 아기들 뭐 토막내서 묻고 죽이고 때리고 뭐 이런 그 사진을 보고 동영상 볼 때가 제일 아프죠. 정신적으로 그 정신적 충격은 망치로 뒷머리를 세게 두들겨 맞는, 한 대씩 한 사진 컷을 볼 때마다 맞는 그런 충격을 받죠. 근데 그 작가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전 있는 그대로 설명을 했대. 대신 그거는 명확하다. 이 부모는 잔혹해서 그런 것보다는 몰라서 그런 거고, 누군가 옆에서 이 아이, 쉽게 말해 이런 거잖아요. 그 젊은 부부, 젊다기보다 더 어린 부모가 이 양육 기술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부부도 그 일종의 가출팸 같은 형태. 그러니까 실제로 뭐 가출을 해갖고 뭘 한 게 아니라, 이게 참 어중간한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 뭐 어린 부모들도 가정 환경이 불우하고 가난하고, 그래서 그들의 부모로부터 공식적으로 버려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부족한 보살핌을 받게 돼 갖고 집을 나오고 떠돌다가 알바 같은 거 하다가 겨우 방 한 칸 얻어서 사는데, 자기는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그 여자나 남자를 만나서 일종의 그 결혼 생활이라는 걸 하는데, 그 행복하고 싶었지만은 그건 이상이고, 현실은 참혹하거든요. 현실은 돈이 없으면,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도움을 받았는데 그 도움 받는다는 생각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바보냐? 바보도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제도적으로 누군가가 뭘 해주지도 않고, 그 생각 자체를 못하는, 그러니까 애가 울면 귀찮아하고 밥 안 주고 때리고, 자기 이 반려견 개새끼 있으니까 개새끼 그 해는 목줄로 묶어놓고, 그리고 보서는 철부지처럼 개 목줄을 묶어놓고 자기는 자기 친딸과 반려견 데리고 놀러 가고, 너무 철없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잔혹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마 판사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차피 그 계모를 처벌하고 교도소에 보내는데 10년, 15년? 물론 그 아이는 교도소에 일정 정도 같이 살겠지만은, 그 친딸 아이.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지난 뒤에는 또 부모 없는, 쉽게 말하면 고아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교도소에 있으니까 부모는. 그럼 똑같이 다른 집에 가서 이 죽은 아이처럼 그런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죠.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상투적인 말일지 모르지만은 청소년의 가출팸,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망, 집 나온 아이들에 대한 안전망, 그리고 제발 이 사람들한테, 여자들한테 인구가 부족하니까 애 낳으라고 개소리 말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제도 바깥, 아니면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만 방지하는 어떤 안전망만 있어도 인구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복지부나 여성가족부, 정부에서 공무원 하는 놈들이나 정치권 하는 놈들이 인구가 부족하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왜 젊은 여성들이 애를 안 낳냐, 결혼해서 애를 낳라, 그런 개소리 말고, 실제로 우리 제도권 바깥 또는 경계선에서 학대받고 아니면 방임해서 그 방임하는 가해자나 학대하는 가해자들도 자기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그런 것들만 안전망을 해준다고 하면 상당수 결국은 그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자기들이 바라는 이 이상적인 가족에서 낳은 어떤 그런 것이고, 그런 일할 수 있는 어떤 노동력을 바라는 거죠. 하여튼 어제는 그 인터뷰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애기들이, 죽은 애기도 그렇지만 그 계모의 딸 아이도, 그 아이가 이제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이 너무나도 눈에 선하죠. 참 글쎄, 얼마나 더 말을 더 떠들어대야지 바뀔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이게 연구실에 앉아서 이제 기말 시험 출제하고 있고 종편 나가지 않는 날이면은 이제 전화를 많이 받죠. 기자들 전화를, 인터뷰 전화. 요즘 기자들은 편해갖고 전화 인터뷰로 많이 하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오시라 직접 뭐라고 하지만
뭐 그런다고 언론들도 아니고. 그리고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한 걸 쭉 했다가 뭐 쓰겠다고 하면은 쓰시라고 하는 대신 좀 말을 가려서 쓰시라고. 그런데 들어먹는 놈들이 드물어요. 지들 맘대로 쓰고 그래요. 내가 말하는 말을. 웃긴 놈들이죠. 그러니까 기자놈들이 기레기란 소리를 듣지만은 그렇다고 뭐 답을 구하는데, 질문하는데 답을 안 해주는 수는 없는 거죠. 어제 이제 질문은 국민일보에 무슨 기자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뭐 바꾸고 뭐 여러 가지 이 경찰 개혁 방안을 하나 딱 뭐 제시했다고 하길래, 그러니까 딱 첫 마디가 좀 이 꼴값 떨지 말고 개소리 말라고 그런 얘기였죠. 평가를 해달라고 하길래. 실제로 지금의 경찰 개혁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이렇게 명목상으로 달지만, 실제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단계는 흔히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되 국가니까 대통령 청와대에 수족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말을 꼬아갖고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데, 그 말하자면 이거죠. 여도 야도 아닌 중립적인 어떤, 딱 그건 말 자체가 잘못했다. 경찰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의 임명, 뭐 경찰위원회, 경찰 부분을 경찰위원회, 지금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청 밑에 뭐 경찰청장에는 자문기구로 있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산하는 경찰청 산하는 아니죠. 뭐 정확히 말하면 행정안전부 행정자치부 산하인데,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죠. 뭐 유명무실한데, 실제로 하겠다는 거 국무총리 산하로 해서 위원회는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경찰위원장이 장관급으로 대해서 경찰 출신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또 하나의 공무원 조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3명 실제로 인원이 위원은 3명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정책을 뭐 심의 결정하고 경찰청장 뭐 상당히 고위 경찰직 간부들의 임명을 제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감사 청구권을 하고 뭐 이제 흔히 말하는 경찰 내부의 감찰청.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읽으면서 그 기자한테 이 개소리 말라고. 왜냐? 실제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위원을 3명 하는데 3명은 행정부니까 대통령 마음대로 하겠죠? 어떻게든. 그럼 3명 입법부는 여당, 이른바 여당, 야당 이렇게 나누니까 무조건 여당 하나는 들어가는 거고, 야당 중에서 누가 합의해서 하나 하겠고, 그 다음에 뭐 여야가 이제 공이 뭐 하는 누군가 하겠죠? 그걸 이제 뭐 국회의장이야. 어쨌든 그러면 무조건 4명은 대통령이 임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맥락이. 나머지는 이제 사법부, 대법원장이 하는데,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부분도 역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무조건 자기 마음에 드는 4명은 확보하는 거고, 거기에 어스무레한 사람 한둘 두셋 하면은 한 6명 정도는 어스무레하게 자기가 말을 들으신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경찰위원회가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든,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에 둔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 전제는 뭐냐면 국무총리 자체가 대통령과의 어떤 그 책임 총리, 뭘 하고 하든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인사권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그런 국무총리,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이 엄격하게 분리가 돼서 하는 이런 형태가 돼야지 실질적인 의미의 경찰위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그죠? 아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 바로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잖아요. 그럼 이명박 박근혜 때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경찰위원회의 실무방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있다고 하면은 이제 경찰 관련된 공무원 조직을 하나 더 만들고 거기에 자리를 더 많이 배치해서 그 이른바 이 연봉 뭐 이제 흔히 말하는 1급, 2급에 준하는, 그러니까 위원장이 장관급이니까 그럼 밑에 위원들은 차관급이나 1급이잖아요. 그걸 다 세금으로 또 처먹이겠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뭐 정책 뭐 입안이는 건 지금은 그거 안 해요. 그럼 국회에서 말하는 그 치안 정책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거 경찰위원회, 이 구분이 뭐가 되죠?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경찰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감찰을 이제 되도록이면 경찰청장이 아니라 경찰위원회에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경찰청장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경찰청장이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대통령의 말에 더 발발기는 개새끼가 되는 거잖아요. 뭐가 다르죠? 이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생각한다는 생각 자체가, 경찰개혁위원회 생각 자체가 머리에 똥 만든 새끼들이라는 생각이 하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현재 권력에 대해서 일정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나 치안을 할 수 있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조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데 뭘 가지고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지, 참,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었죠. 늘 이런 식이면 무슨 정부위원회라든가 뭘 만들 때,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대부분 다 이제 행정 3부 이렇게 해갖고 대통령이 3명, 구립부 3명, 사법부 3명, 근데 실제로 구성해놓고 보면 대부분 9명 홀수로 되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영향 미치는 사람이 과반을 넘을 수 있는, 대충 어슴무리하게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했어요. 머리 똥 만든 새끼들이라고. 근데 기자는 딱 한 줄 썼어요. 반론도 있다. 기사에 반론도 있고 뭐 이 옥상 옥이 됐으니 딱 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죠. 이 기자가, 국민일보 기자가 내가 본질적인 얘기를 심각하게 하면 어차피 안 쓸 거다. 하여튼 그걸 쓸 리가 있겠어요. 그 국민일보 기자도 지보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참 갑갑합니다. 결국은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개혁은. 이거 해도 고위 공무원들 지원해서 지금 있는 그 경찰위원회에 누가 들어갈까요? 경찰위원들 생각해보세요. 역시나 전직 검사들, 아니면 전직 판사들, 아니면 전직 고위 경찰, 아니면 전직 고위 그 새끼들 처먹어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자들. 그래서 구색 맞추려고 또 어디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명망가 한들 넣고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세금으로 하는.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경찰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경찰도 없애버리는 게 나아요. 아예 경찰청장을 선출직으로 가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사권 조정 하면서 아예 지방경찰청장을 미국식으로 아예 선출직으로 하고, 검찰청장도 지방경찰 하고 선출직으로 하고, 이따 이걸 왜 만들겠어요? 어쨌든 지나갑시다.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김지혁 씨, 고 김지혁 씨 관련된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해갖고, 그래서 아침에 조금 늦게 나오면서 아침 방송을 봤는데, 실제로 뭐 이 당시에 블랙박스가 없다고 막 그랬는데, 정밀하게 이제 그 차를 조사해 보니까 블랙박스가 있었어요. 이걸 몰랐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차 자체가 외제차였고, 그 외제차 자체에서 블랙박스 단 어떤 위치라든가 아니면 사고 나면서 뭐 떨어진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뭐 블랙박스 자체가 있긴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이걸 뭐 조작했다, 뭐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것까지는 너무 위험하고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근데 일단 음모론이 있다는 건 소개해 줄 수는 있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를 이 외제차기 때문에 일반 우리나라 국내 차보다는 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사고 자체가 정면으로 붙였기 때문에 앞쪽이 이제 파손되면서 그게 이제 어디가 떨어져 나갔거나 튕겨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부검을 통해서, 이게 지금은 두 방향이죠. 김지혁 씨 사체에 뭐 이상한 형태의 음주나 약물 같은 것들, 혹은 다른 신체적 이상에 대한 것, 또 하나는 차 자체라는 거는 급발진 같은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차는 그 자동 변속기 이런 것보다는 오프로드 관련된 부분이라서 급발진도 사실은 그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물론 근데 조금 한 달 뒤에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걸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죠. 근데 오늘 나오는 김지혁 씨 김지혁 씨 부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음주나 약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약간의 미량의 항히스타민이 발견됐다. 근데 미량의 항히스타민제라는 거 하면은 뭐 감기약 정도 먹을 수 있는 거, 항히스타민은 그 먹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건 특히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는 소위 뭐 국가수의 뭐 이제 부검이라든가 이런, 저는 그래서 사실 부검을 하는 부검이들 관련된 사람들은 사실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가수의 부검 시스템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물론 부검이들은 싫어하겠지만요, 오늘 계속 설명하는데 도대체 이런 얘기 하죠. 도대체 그 모른다는 얘기를 이렇게 빙빙 돌려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저렇게 그 장난치는 거는 사실 이건 죄악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장동맥 손상, 혈관 이상, 염증, 심근경색 이런 거 다 이제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이상이 있다는 소린가요? 없다는 소린가요? 그러니까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이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 이 사고의 원인은 정확히 말하면 이 사고의 원인은요, 처음에 이 김지혁 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랜저에 오른쪽을 살짝 추돌하게 됩니다. 이게 비껴서, 그리고 나서 크로스로 가서 오른쪽으로 약간 틀어갖고, 그때는 이제 그랜저가 왼쪽에 있죠. 그때 다시 그랜저의 오른쪽을 툭 치게 됩니다. 친 상태에서 다시 약간 우회전을 해갖고 정면으로 돌진해서 이 아파트 정문을 들이받아갖고 차가 파손돼서 두개골이 파손돼서 이제 죽게 되는 거니까, 죽음의 원인은 1차적 원인은 단순한 거는 이제 두개골이 파손될 정도면 거의 즉사니까 그거는 그 의미는 없죠. 핵심은 처음에 왜 차의 이상인지, 아니면은 두 번 추돌하게 되고 세 번째 가속하게 되는 그 원인이
김지혁 씨의 신체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차 자체의 문제인지, 그리고 제3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건 좀 가능성 떨어지는 거는 이런 거죠. 뭐 말하자면 이 그랜저 운전자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공격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실제로 그러면 몸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불이 나게 피부과 의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주행하는 과정에서 몸에 이상이 있었다. 그 몸에 이상이 있었다는 거는 아시다시피 배우들은 어떤 작품을 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니까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 과정에서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차를 몰기도 그래요. 그거는 뭐 이 김지혁 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배우들의 삶 자체가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어떤 약간의 쇼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쇼크 자체가 그냥 차를 안 타고 있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차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통증이 오고, 통증이 하필 오른쪽 다리라든가 이런 쪽에 마비가 오는 상태라고 하면 이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국가수 부검한 거 그 결과를 놓고 의사들이나 이런 부검한 사람, 다른 어떤 법의관이 설명하는 것 자체에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는 모른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결국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여러 사건에서 부검이들이 하는 그 못된 행동, 부검이나 법의관들이 하는 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부검 감정서나 이런 거예요. 모른다고 쓰란 얘기예요. 알 수 없음, 모름. 그럼 끝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꼭 사족을 달거나 아니면 꼭 딴 데서 뭐 이런저런 엉뚱한 얘기를 해갖고 사건을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본인들이 심장손상, 혈관 이상, 염증, 심경경색 모른다, 확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우도 저것들이 많이 확인할 수 없다라고만 쓰면 되는데 꼭 사족을 달아요. 이게 이제 의사들이 가지는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뭐라고 해야 하나, 우월감 같은 거 할까요? 본인들이 우월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그거는 뭘 하든 지들이 뭘 하든 상관없는데, 문제는 그 한두 마디 어떤 것들이 관행화돼 갖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심각하게 오류를 발생시켜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되는데, 이 못된 버릇을, 사실은 못된 관행이죠, 정확히 관행을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제가 늘 법의관 제도에 대해서 지금 같은 법의관 제도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가 나와서 국가과학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밑에서 법의관을 체계적으로 양성을 해라. 지금은 개별 대학에 맡기고 있잖아요. 그것도 법의관실이, 법의학 교실이 있는 몇 정도. 그리고 국가수, 아니, 법의관들 부검할 사람이 없다고 난리치고 끝내 그래갖고 공의들, 톡탁 부검위원들한테 맡겨서 엉망으로 만들고, 이게 이 꼴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상화될 때 이 과학수사, 국가수, 부검 이런 영역도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이 부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법의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하고 토론하실 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자, 어제 JTBC 뉴스룸을 봤는데 좀 약간 좀 낯선 장면인데, 낯선 장면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소위 언론들은요, 웬만하면은
종교랑 안 붙어요. 그래서 옛날에 MBC에서 이 종교랑 한번 붙었던 적이 있잖아요. PD수첩에서. 그건 대단히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야 돼요.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은 종교 활동을 비판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소위 개독교라고 욕먹는 이런 이 기독교들을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나라에서 이 기독교의 잘못된 행동들, 물론 모든 기독교도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런 교회들이 이 잘못된 행동을 언론에서 감시 견제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막 날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부터 소속기사장에 존경이 왔지만 이거는 상당히 존경받고 이거는 평가받을 일이라고 봐요. 특히 어제 했던 명성교회 그 장로의 인터뷰를 보면서 니들이 그렇지 뭐 그 교회 장로란 인간들이 명성교회 세습을 얘기하면서 참 하는 이 수준 자체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얘기는 세습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그 장로란 사람, 명성교회를 옹호하는 명성교회 세습을 옹호하는 장로의 얘기입니다. 가장 민주적이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승계가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자격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교인 다수가 가장 적합하고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했던 거다. 그래서 굳이 세습이라고 표현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요. 전두환이도 자기가 대통령이 될 때 가장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적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군사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다 그래요. 자기는 가장 민주적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얘기해 보세요. 이명박 자기 가오는 정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개가 웃을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답으로 안 한 건 그게 아니라 성경에 아버지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 없죠. 오히려 예수께서는 교회에서 강도짓하는, 돈을 통해 강도짓하는 놈들을 격하게 비난하셨잖아요. 참 그런데도 이 대형 교회들은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 달라고 합니다. 더 해먹으려고 하나 봐요. 참 안타깝죠?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이 대형교회는 도둑놈들만 있는, 그것도 평생 해먹고도 자기 아들한테 또 평생 또 하려고 하는, 스스로 양심을 가지고 반성해야 하는 그런 어떤 신실한 종교인은 없는 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참 교회가 무너졌어도 너무 무너졌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종교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만 너무 안타깝죠.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안성에서 있었던 일이죠. 참 많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20대 남성 3명이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 안성이 맞을 겁니다. 제가 여기 어제 메모를 해놨는데 장소는 한번 다시 한번 하게 보면 안성이 맞을 겁니다. 근데 이 피해 여중생들은 이 20대 못된 놈들의 협박과 폭행으로 부모한테조차 알리지 못했는데 1년 넘게 용기를 내서 이제 자기들이 맞은 거를 멍 같은 거 사진 찍어놓고 막 그랬나 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이 평소에 20대 범인놈들은 아주 그냥 그 성실하고 착한 양처럼 행동했어요. 이 시스템을, 이 메커니즘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이 안성이라고 하면은 도시도 아니지만 농촌도 아니에요. 좀 어중간한데요. 물론 안성을 한번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많이 발전해 있어요. 뭐 도로도 많고 건물도 높고. 근데 또 뭐 이게 농촌처럼 안으로 들어가면 농촌 지역이에요. 사실 이런 지역이 좀 애매한 데가 있어요. 뭐냐면 도시처럼 도시와 같은 어떤 것도 아니고 아주 이 시골도 아닌, 그러니까 아주 시골이라면은 이 공동체가 딱 짜여 있죠. 그죠? 근데 아주 도시라면 그런 건 또 없어요. 근데 어중간한 형태가 사실은 이런 범죄는 대단히 취약해요. 그리고 실제로 얘들이, 이 범죄자놈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 일종의 평판을 이용한 거죠. 20대 애들이 동네에서 그나마 뭐 이것저것 동네 일도 해주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동네에서는 약간 필요한,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다 뭐 도회지로 사라지는데 이게 공간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 지구대의 경찰들도 얘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라져 보니까 구속됐구나, 이렇게 인터뷰가 해낸 거 보니까 그런 신뢰를 분명히 이용했을 거예요, 이놈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 어린애들한테는 이제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거죠. 제가 어딘가 이제 시골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할 때, 뭐 아주 많다고 볼 수 없지만은, 있는 데가 분명히 있다, 이런 범죄를.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이 여중생, 어린 아이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통학을 하고, 또 그런 어떤 공간들의 문제, 그리고 이 신뢰를 배반하는 놈들, 그리고 그것을 관심을 가져줄 부모들이 사실은 일에 바쁘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부분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런 범죄는 이전에는 분명히 이 앞단계는 이거는 사소한 형태, 사소하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뭐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지만은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성적인 접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접근들을 이 흔히 말하는 처벌해야 될 걸 처벌하지 않은 상태가 여기까지 이 범죄를 오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런 범죄를 1년이 넘도록 얘들이 왜 몰랐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해자 애들이 분명히 집단 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은, 폭행과, 그러면은 자기 부모한테도 아니면 선생님한테라도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이 범인놈들과의 이 관계성, 즉 얘들이 그 동네에서도 얼추 알게 되고, 또 그 알게 된 애들이 이 동네에 누군가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거를 얘기하면은 바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금방 아는 거죠. 또 그렇게 이 범죄자들은 암시를 줬을 거고, 암시와 실제적으로 줬을 거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선생들한테 터놓고, 근데 요즘 선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학교 자체가 개판인데.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 범죄 자체로만 보지 마시고 공간적 구조, 그리고 이 집단과의 연관성, 그리고 이 앞단계에서의 다른 어떤 범죄의 연관성, 그리고 어떤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사회적 안전망,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는 사건이에요.
단지 지금 야, 이 나쁜 놈들 엄격하게 처벌해야 돼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얘들이 얼마나 처벌을 받겠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이 20대 청년놈들의 뭐 아버지나 아니면 뭐 부모나 아니면 친척들이 이 피해자의 부모들을 쫓아가서 합의해달라고. 물론 이 사정할 것 같죠? 사정하는 것보다 뭐냐면 고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가해자들이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 애들이 행실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라고. 아닐 것 같으세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자 부모들이 합의를 대충 써줘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이 훨씬 더. 그럼 결국은 뭐 초범이라고 해서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하면은 아무리 말아봤자 2년, 3년 안쪽의 형량을 실제로 받지도 않을 거예요. 한 1년인. 그럼 애들이 어디 오겠어요? 그 동네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애들은 어떻게 해요? 또 보복을 당하겠죠?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황당하죠? 이거는 얘들을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하며 어떻게 분리하며, 보통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 피해자의 가족과 아이들은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합니다. 아닐 것 같죠?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가 늘 강간 천국이다. 성범죄들의 천국이다. 왜? 일종의 명예살인을 하고 있는 거고 피해자를 구축하는, 쫓아내는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죠? 천만에요. 제가 맞을 거예요. 제가 이걸 너무 잘 알죠, 이런 것들은. 이런 시스템. 마지막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영학 초동대실 대처하는 중남경찰서에 그 사건을 담당했던 강력팀장이 중남경찰서 경찰청 정기특진심사를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거 조금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연차가 돼갖고 이 어떤 점수가 돼서 사실은 이영학 사건하고 무관하게 정기특진이니까 신청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강력팀장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옹호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했을 수 있어요. 이거하고 무관하게. 근데 이 팀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경찰서나 아니면 지방청에서 이거는 설득을 했어야죠. 이거는 상황이 이럴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건 초동대실 대형 부실로 감사를 받고 또 지휘계통에 따라서 서장까지 징계관 제청에 내려진 지 2주도 안 돼요. 그런데 징계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영학 사건 지휘 유공이라는 이유로 특진을 신청한 것. 그래서 실제로는 서울지방청이 심사 단계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지방경찰청 이 특진 심사 같은 심사위원으로 몇 년 전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뭐가 안 맞죠? 그죠? 아니, 서장은 징계를 받았는데 이거는 이 강력팀장은 지휘유공으로 특진을 지적해? 그러니까 이거는 담당자 강력팀장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이거는 서울지방경찰청이나 아니면 이런 중간에서 적절히 이건 아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들은 이영학 사건의 중학생 부모, 피해자, 너무 황당하고 분노가 일지 않겠어요? 참, 경찰들 일하는 거 보면 좀 갑갑해요. 답답하고.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면 뭐 팀장이 지금 승진 안 하면 뭐 다른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도리는 아니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참 이런 때마다 참 갑갑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갖고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 또 혹시 뭐 이거는 수능 보시는 분은 안 들으시겠지만은 혹시 수능 보는 우리 고3 학생들 있다고 하면 시험 잘 보세요. 뭐 시험 공부한 만큼 나온다고 하지만 당일 컨디션도 몇 점의 점수를 좌우지우지 하니까요. 자, 또 뵙겠습니다.